이 뚱뚱이는 너무 서툴러 가문의 검을 시험하다가 자기 몸을 찔렀다. 간신히 살아남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뀐다. 계속 먹는 걸 멈추고 훈련을 시작한다. 하루 종일 달리고 쉬는 틈마다 마나 코어를 단련한다. 이후 밤낮 없이 목검을 반복해 휘두른다. 피로를 무시하고 교관이 멈추라 해도 듣지 않는다. 비가 와도 계속 반복하며 손이 벗겨져 피가 날 때까지, 마침내 목검이 부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단 한 달 만에 모든 동작을 완벽히 다듬는다. 닳아버린 손을 보며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 하지만 인간의 몸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탈진으로 의식을 잃는다. 그래도 그는 훈련을 계속했고 시간이 지나 더 이상 뚱뚱하지 않게 된다. 검술과 만화 기술에 검술 스승마저 그의 실력에 충격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 뚱뚱이를 이렇게 바꾼 것은 무엇인가? 사실 그는 자신이 찔렀던 검의 영혼에게 몸을 빼앗겼고 그 검은 평범한 검이 아니다. 이야기는 검으로 환생한 영웅의 시점이다. 수많은 세기 동안 그는 많은 전설들에게 휘둘렸다. 하지만 이 검이 맺은 가장 중요한 유대는 단 한 사람, 레온베르크라는 영웅뿐이었다. 농민 출신의 초라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념으로 검성의 칭호를 얻고 이 장대한 검을 사용했다. 많은 손을 거쳤지만 레온베르크만이 진정한 마음의 동료였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대륙을 넘나들며 함께 세계를 정화했다. 마침내 최종 보스를 마주할 날이 왔다. 서리산맥의 백룡. 그것은 거대한 은비늘의 글수로 레온베르크의 모든 힘을 짜내고서야 쓰러뜨렸다. 그들은 왕국의 평화를 되찾았고 그 공적으로 레온베르크는 국가의 군주로 오를 기회를 얻었지만 승리에는 대가가 있었다. 세상이 다시 햇빛과 장미를 보게 되자 수세기 동안 몬스터를 배워온 검은 마침내 안식에 들었다. 검은 레온베르크의 혈통으로 대대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떤 후계자도 사랑하던 친구가 남긴 공허를 채우지 못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왕자들은 점점 무능하고 밋밋해졌다. 그 평범함의 정점은 아무 쓸모없는 비만한 소년에게 검이 넘어가며 찾아왔다. 뚱뚱한 왕자가 정당한 무기를 휘두르는 순간 검은 경악한다. 이 돼지는 검을 다룰 지식이 전혀 없는 무례한 꼬마다. 검은 즉시 스탯을 확인하고 시스템 창이 소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여준다. 이름은 아드리엔 레온베르크. 16의 비만 소년으로 계산하면 7배나 약화되어 있다. 쉽게 말해 체력도 거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게다가 만화 민감성 장애까지 있다. 성씨는 레온베르크의 후손임을 보여주지만 스탯은 전혀 다르다. 소년은 너무 약해 검을 똑바로 들기도 힘들다. 말만 요란하고 행동은 없으며 계속되는 허세에 검은 신경이 곤두선다. 성인 영웅의 이름을 외운 뒤 모든 힘을 쥐어짜 검을 들어 올려 무작정 휘두르며 주변 모두를 겁준다. 이 기름덩이가 맹목적으로 돌진하자 하인들은 겨우 흩어져 빗 맞는 걸 피한다. 어리석음은 정점에 달해 서툰 왕자는 자기 발에 걸려 날카로운 칼끝을 자기 배로 향하게 한다. 넘어지는 순간 반전은 없다. 그는 실제로 자기 검에 꿰뚫린다. 주변 사람들은 비극에 경악해 어린 왕자를 부축하러 달려온다. 하지만 검을 잊지 말자. 지금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아이의 죽음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유를 말해보자. 아드리에는 진정한 후손처럼 보일 어떤 자질도 이어받지 못했다. 잘못된 이유로만 눈에 띄었다. 재능도 없으면서 오만했고 탐욕에는 끝이 없었다. 요컨대 그는 7대제의 화신이었다. 세교이든 나태든 폭식이든 탐욕이든 그가 다음 통치자가 되면 남을 왕국은 없었다. 하지만 그 서툰 실수로 꿰뚫린 사건이 왕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려 한다. 검은 영혼이 빠져나간 순간 왕자의 몸을 차지한다. 며칠 만에 성의 시종들은 전례 없는 성격 변화를 알아차린다. 그는 기억을 잃은 듯 행동한다. 늘 그의 난행을 참아주던 스승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곧 왕이 아들을 만나러 방에 들어온다. 보기만 해도 오만한 검은이 남자가 그 꼬마의 아버지라 한다. 아들은 한심한데 왕은 그렇지 않아. 약간 놀란다. 어쨌든 아버지는 아드리엔이 인사조차 하지 않는 무례함에 불쾌해한다. 아드리엔의 교사는 제자가 기억 상실을 겪고 있다며 감싸려 한다. 왕실 기사들은 충격을 받고 왕실 주치의에게 왕자의 정신 상태를 점검하자고 제안한다. 잠시 뒤 검진을 마친 의사는 물리적 뇌 손상은 없다고 결론낸다. 외상이나 심미적 충격이 원인일 것이라 주장하지만 왕은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아드리엔은 멀리서도 국왕의 의심을 느낀다. 왕은 과거의 잘못을 잊었다고 주장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설령 모든 과거 경험을 잃었다 해도 배워야 할 모든 교훈도 함께 잃은 것이다. 그의 잘못들이다. 아드리엔의 성장에 관해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생각만으로도 분노가 치민다. 아들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려준 뒤 국왕은 차갑게 방을 떠난다. 한편 아드리엔, 정확히 말하면 아드리엔의 몸속에 있는 검은 이런 취급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망가졌기에 이런 평판을 쌓았는지 스스로 묻게 된다. 다행히도 그를 인간처럼 대해주는 사람은 있다. 쓸모없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이 감자자루 같은 아들도 꽤 잘생겼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헌신적인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
그 아이 없이 어떻게 살았을지는 신만이 안다. 검은 이미 죽은 아들을 애도하는 어머니가 그저 안쓰럽다. 밤이 찾아오고 행복에 잠겨있던 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그녀의 밝은 얼굴을 보며 검은 현재의 현실을 되돌아본다. 그는 지켜야 했던 친구의 후손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렸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매달려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다잡는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기회를 이용해 바로잡고 원래 아드리엔이 남긴 모든 실패를 되돌리는 것이다. 이 몸은 뚱뚱하고 쓸만한 장점이 전혀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한다. 힘을 기르는 것. 그는 몸 안에 마나 하트를 만드는 것으로 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한다. 자신 있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나를 집중하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흩어져 버린다. 이 몸은 분명히 마나 유입을 거부하고 있다. 다시 시도해 온 힘을 쥐어짜 보지만 결과는 실패다. 이 몸이 상상 이상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절망에 잠겨 있을 때 희망처럼 하인이 나타난다. 하녀로 왕비가 특별히 보낸 강장제를 들고 왔다. 맛은 형편없지만 이 무능한 몸에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 하녀는 그가 마시길 재촉하며 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걱정한다. 이전에도 가져왔고 예전의 아드리엔은 항상 난폭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전의 쓸모없는 아드리엔과 달리 지금의 아드리엔은 이 액체에 마나가 농축돼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본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잔을 낚아채 단숨에 들이켜 하녀를 놀라게 한다. 그릇을 완전히 비운 뒤 그는 하녀를 단호하게 물린다. 혼자 남자 다시 손에 마나를 모아본다. 강장제는 결코 속임수가 아니었다. 아직 모을 수 있는 마나는 적지만 그는 더 시험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곧바로 하녀를 찾아가 더 있는지 묻는다. 며칠이 흐르고 통통한 얼굴에 떠오른 탐욕스러운 미소는 마나하트 생성에 성공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원래라면 쉬운 일이었지만 이 낡은 몸이 발목을 잡았다. 그 때문에 그는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놓쳤다. 심장에서 점화된 마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불러온다. 속은 불타는 듯하고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다. 마나하트 생성은 언제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 여기서 기절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집중해 심장을 잠식하는 마나를 버텨낸다. 마침내 가장 고된 단계를 넘어서고 노력은 결실을 맺는다. 단순히 마나하트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것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는 주인들이 마나하트를 쓰도록 도와주는 존재였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는 넘쳐나는 기쁨을 거의 억누르지 못한다. 마나하트가 완성되자 시스템 알림이 나타난다. 예전에는 아드리엔이 사용자에게 받던 알림이었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받는. 하나의 창이 뜨자마자 연속으로 알림이 쏟아지고 그는 충격을 받는다. 요약하면 약한 몸이 여전히 마나하트의 잠재력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기술 중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허용된 권능은 두 가지. 서드 아이와 서드 이어다. 그것마저도 엄격한 제한이 있다. 서드 아이는 시야를 강화하고 서드 이어는 더 넓은 범위의 소리를 듣게 한다. 그는 하녀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더 지켜볼 틈도 없이 마나 소모로 탈진해 시야가 흐려진다. 이런 제약은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과거 검이었을 때는 전방위로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잠깐 서드 아이와 서드 이어를 쓰는 것조차 버겁다. 그럼에도 마나 총량이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마나는 부족하지만 식욕은 여전하고 그는 심하게 배가 고프다. 힘을 쫓다 보니 자신이 인간의 몸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있었다. 잠시 뒤 그는 다시 어머니와 마주한다. 어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기뻐 보인다. 이유는 아들이 강장제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마셨기 때문이다. 그녀가 모성애를 쏟아내는 와중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 어머니가 이 사람을 아느냐 묻자 아드리엔은 거리낌 없이 부정한다. 이 위압적인 남자는 어머니의 형제였다. 아드리엔의 삼촌이다. 어머니는 오빠가 조카의 잃어버린 기억을 도와주길 바란다. 하지만 삼촌은 아이의 상황을 다르게 본다. 아드리엔이 가졌던 기억은 애초에 아무 가치도 없었고 그 쓸모없는 기억을 되찾는 건 시간 낭비라는 것이다. 이 거친 말로 아드리엔은 이 남자가 자신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음을 깨닫는다. 지금 그가 약속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다. 아드리엔의 살을 빼고 근육을 붙이는 것.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지금으로선 무리다. 그래도 어머니는 그 정도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한편 이 남자가 포식자의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비유하자면 그가 끝장났다는 뜻이다. 다음 순간 불쌍한 아이는 거칠게 땅에 걷어차인다. 그자는 굶주린 늑대처럼 무해한 아이를 내려다본다. 그는 분명히 말한다. 허락 없이는 숨조차 쉬지 말라고. 기분이 내킬 때만 가문의 가장 신성한 검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한다. 물론 이 말은 뚱뚱이의 분노를 극한으로 끌어올린다. 이 가문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존재에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구는 건 굴욕이다. 분노한 아드리엔은 다시 일어서 6개월 안에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한다.
실패하면 삼촌의 꼭두각시가 되겠다고 한다. 반대로 이기면 소원 하나를 요구한다. 아이의 자신감을 오만으로 착각한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는 즉시 조건을 받아들인다. 아드리에는 상황을 냉정히 받아들인다. 승리를 선언했지만 이 몸이 지옥을 보여줄 거란 걸 안다. 그는 만화로 몸을 감싸고 지방을 태우기 위해 전력 질주를 시작한다. 그 순간 삼촌은 아드리의 몸속의 만화를 느끼고 경악한다. 그는 즉시 달리기를 멈추게 하고 질문한다. 이미 만화 아트를 만들었냐고. 아드리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랑한다. 삼촌이 충격받길 바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삼촌은 실망한다. 이유는 예상과 다르다. 왜 굳이 만화 아트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만화 아트는 하급 용경이나 쓰는 기술이다. 그 한마디로 아드리엔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난다. 그가 배운 건 한 푼값도 없다. 잠시 후 배처럼 부풀었던 자신감은 꺼지고 그는 삼촌의 말을 곱씹으며 흔들린다. 삼촌은 만화림을 만들어 아드리엔을 타격하며 힘을 보여준다. 그 한 번으로 아드리엔이 의지하던 만화는 완전히 붕괴된다. 삼촌이 쓴 기술, 만화 체인은 만화 아트가 만든 오라를 짓누른다. 게다가 훨씬 안정적이고 쓰기 쉽다. 만화 아트 전통을 고집하던 엘리 가문조차 100년 전 몰락했다. 지금은 아무도 만화 아트를 쓰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드리에는 만화 체인의 기초 이론부터 배우게 된다. 만화 운용은 이렇게 나뉜다. 마법사는 만화 서클을 쓰고 기사는 만화 체인을 엮는다. 기사의 계급은 엮을 수 있는 체인의 수로 결정된다. 첫 단계는 싱글 체인, 그 다음 더블 체인, 최종은 펜타 체인이다. 이 세 개의 핵심 지식을 흡수하며 그는 삼촌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안다. 그리고 책에서 익숙한 이름을 본다. 알링간. 과거를 떠올리며 아드리에는 에른스트 알링간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찾아왔던 일을 기억한다. 그는 검술도 마법도 아닌 기묘한 기술을 지녔다. 이 회상은 아드리엔의 입가에 미소를 띄운다. 다음에 할 일이 떠오른 것이다. 새날이 밝고 새로운 자신감이 찾아온다. 훈련을 앞두고 몸을 푸는 아드리엔 앞에 삼촌이 나타나 전날 준 책을 읽었냐고 묻는다. 읽었다면 만화 하트를 만든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을 거라 말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드리엔의 자신감은 되살아났고 오히려 배가 됐다. 남자는 그가 멍청한 건지 일부러 멍청한 척하는 건지 묻는다. 아드리엔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 한다. 그는 만화를 방출하며 만화 아트마다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말한다. 예상대로 삼촌은 전혀 믿지 않고 자기 확신에 찬 하급 용병들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 용병들 역시 두 체인조차 넘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래도 그는 공개 도전을 건다. 자신이 다르다면 더블 체인 기사를 이겨보라는 것이다. 성공하면 어머니가 원한 대로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아드리에는 그게 정말 이득이냐고 되묻는다. 이 말은 기사의 명예를 정면으로 모욕한다. 그는 스스로를 왕국의 기둥, 북부군 사령관, 흑창단의 주인, 국왕을 섬기는 5 은사자 중 하나라 칭한다. 4개의 체인을 엮은 쿼드 체인 기사인 그는 능력을 의심받는 무례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압도적인 만화를 방출해 발밑에 땅을 부수며 위력을 증명한다. 이것이면 충분히 보여줬기를 바란다. 이 남자가 진짜라는 걸 아드리에는 뼈저리게 배우고 있고 삼촌이 더 나아가기 전에 젊은 왕자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상황이 잦았자 근처에 있던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백작을 향해 무기를 든다. 긴장이 극에 달하고 아드리에는 이 일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잠시 후 아드리에는 바닥에 밀가마자루처럼 쓰러져 있다. 몸에 달라붙은 쓸모없는 지방을 태우기 위해 혹독한 유산소 훈련을 한 탓이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백작의 오만한 얼굴이 떠오른다. 더블체인 기사를 이기지 못하면 그 흉톤한 얼굴의 자식은 평생 자신을 업신여기며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방으로 돌아온 순간 기다리고 있던 의사가 그를 맞이한다. 의사는 인사와 형식적인 말로 분위기를 풀려하지만 아드리에는 본론만 말하라며 끊어버린다. 알고 보니 왕비의 명령으로 왕자의 회복을 빠르게 돕기 위해 치료를 하러 온 것이다. 하지만 아드리에는 그 치유 마법을 역경처럼 피하며 의사를 방에서 쫓아낸다. 그는 마법 치료에 전혀 관심이 없다. 치유 마법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같아서 근육의 미세한 손상과 피로를 전부 없애버린다. 그렇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은 전부 헛수고가 된다. 어느 날 식사를 하던 중 큰형이 식당으로 난입한다. 물론 거문이 시끄러운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옆에 있던 기사가 귓속말로 설명해준다. 그는 셋째 왕자이며 전형적인 독성 가득한 형제다. 그는 지금도 아드리엔이 자기 검에 찔려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을 비웃으러온 것이다. 아드리엔은 이런 유치한 도발에 대응할 생각이 없고 그 시간에 차라리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말한다. 도발하러 왔던 형은 오히려 긁혀서 다음으로 들은 소문을 꺼낸다. 소문에 따르면 아드리엔은 베라르트 백작과 내기를 했고 그 내기에는 더블체인 기사와의 대결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 비열한 형은 스스로 상대가 되겠다고 나선다. 아드리엔은 이 멍청한 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이 가문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성가신지 이해할 수 없다. 방금 자신을 조롱한 인물은 셋째 왕자 질리안으로 재능과 검술로 유명하다. 그는 4살에 이미 2개의 링을 만든 천재로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때 하녀 한 명이 끼어들어 아드리엔에게 도착한 수많은 편지를 내민다. 예전엔 아무도 관심 없던 자신에게 왜 이렇게 많은 편지가 왔는지 그는 이해하지 못한다. 곧 편지의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대부분은 결투 신청이었고 일부는 스파링 상대로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요컨대 전부 공짜로 왕자를 두들겨 패려는 속셈이다. 이 뻔뻔함에 분노한 아드리엔은 하녀를 불러 편지를 보낸 자들의 이름을 전부 적으라고 명령한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훈련 중이고 북부 사령관은 갑자기 그에게 목검을 던진다. 최소한의 검술이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왕자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핑계를 듣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아드리엔은 무기를 주워들며 그냥 건네주지 않은데 살짝 짜증을 낸다. 그 순간 갑자기 몸 전체가 경련을 일으키며 근육이 비명을 지른다. 이를 본 발로르 하르트는 아직 치료 마법을 받지 않았냐고 묻는다. 아드리엔은 기사가 그 이유도 모른다며 비웃는다. 치유 마법을 받으면 근육은 원래 상태로 돌아갈 뿐 성장은 멈춘다. 발로르 하르트는 그 말에 동의하며 애초에 치유 마법에 의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다. 대신 지금부터 꼭 봐야 할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왕국의 비전 검술로 기사들이 기초를 쌓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다. 검은 사방을 가르며 거칠게 휘둘러지고 완벽한 검술 시연은 아름다운 나선의 마무리로 끝난다. 아드리엔은 말문이 막힌다. 시연이 끝나자 그는 이게 정말 기초 기술이냐고 묻는다. 발로르 하르트는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훈련용 무기는 날이 없으니 기본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 순간 아드리엔은 스승 앞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검술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깨달았다. 광룡을 베어 쓰러뜨렸던 위대한 검술이 이제는 하찮은 기초 훈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발로르 하르트는 굳은 얼굴로 이 기술만으로는 내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기본 이후엔 다른 스승을 찾아가도 된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아드리엔은 단호히 거절한다. 이 기술이면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말에 발로르 하르트는 약간 불쾌해하지만 결국 그의 뜻을 따른다. 다시 훈련이 시작된다. 아드리엔은 검을 휘두르며 왜 용살검이 천한 기술 취급을 받는지 분석한다. 자연은 이렇게 진화해왔고 발로르 하르트의 기술에는 용을 베는 정신이 빠져 있음을 이해한다. 마나하트를 버린 이들은 결국 검에 자신의 정신을 불어넣는 법을 잊어뒀다. 그래서 용살검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생각에 잠긴 사이 발로르 하르트는 검을 맞부딪히며 자세를 고쳐준다. 힘은 팔이 아니라 검에 실으라고 조언한다. 그는 왕자의 배와 다리를 두드려 자세를 바로잡게 하고 힘이 고르게 검으로 전달되게 한다. 아드리엔은 스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지금의 몸은 이 기술을 흉내내기엔 너무 약하다. 이 기술은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며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오랜 훈련이 이어지며 날들이 지나간다. 한 달간의 혹독한 단련 끝에 시스템은 임무 성공을 알린다. 심각한 비만 상태는 일반 비만으로 낮아졌고 신진대사가 적응하며 몸도 바뀌기 시작한다. 서툰 특성은 사라졌고 운동은 그를 더 날카롭게 만들 뿐이다. 만화 용량도 성장했고 만화 민감 성장의 특성 역시 사라진다. 아드리엔은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는 걸 알며 검을 휘두를 때마다 자신감을 얻는다. 그의 목표는 매일 기술을 1%씩 완성하는 것이다. 다시 생각에 잠긴 순간 멈추라던 스승의 말에도 계속 휘두르던 그의 검이 산산이 부서진다.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은 침묵한 채 서 있고 왕자의 손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 멍든 소나기에서 피가 떨어지고 그는 삼촌을 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묻는다. 그리고 앞에 훈련용 허수아비를 바라본다. 그의 일격으로 양팔이 완전히 잘려나가 있다. 아드리엔은 말문이 막힌다. 발로르 하르트는 진짜 검이었다면 큰 참사가 났을 거라며 그를 호되게 꾸짖는다. 아드리엔의 손은 굳은살과 상처로 가득하다. 시스템은 극도의 집중에 대한 보상으로 초집중 특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보상이며 피로로 쓰러지기 직전 그는 방금 죽을 수도 있었음을 깨닫는다. 발로르 하르트는 제자의 시선을 느끼며 왕자의 완고함을 지적한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침대에서 깨어난다. 훈련 도중 완전히 기절해버린 것이다. 그는 이 몸을 한계 이상으로 몰아붙였다. 검이었을 때를 떠올린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시절. 그의 사용자들은 무명의 전쟁 영웅, 검성, 용병왕, 그리고 왕국의 창건자였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셀 수 없이 많은 몬스터를 죽이며 영웅들이 번성할 길을 만들었다. 크로어는 언제나 훌륭한 조언자이자 스승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완벽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검을 휘두르려 했다. 모든 노력을 하나에 쏟아붓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의 몸은 너무 약해 제대로 쉬지 않으면 파멸로 이어진다. 마나하트를 만든 지 한 달이 지나며 그는 그 사이 마나 덩어리를 축적했다. 명상하며 왕자는 다음 단계에 대비한다. 시스템이 접근을 허용할 단계다. 그의 몸은 마나하트의 확장과 진화를 통해 더 많은 만화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신체 구조도 이에 맞춰 조정돼 육체적 이점이 생긴다. 과정이 끝날 무렵 아드리엔의 마나하트는 성공적으로 자급된다. 곧바로 시험하기 위해 그는 검을 들고 휘두른다.
검수련자의 단계에 도달하며 가장 기초적인 우라이에 접근한다. 검에 흐르는 파동이 그것을 증명한다. 기초는 완전히 습득됐다. 이어진 훈련에서 발로르 하르트는 내기에 관한 소문이 왕국 전역에 퍼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탓에 그는 왕자를 더 혹독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아드리엔이 아직 대련 상대를 정하지 않은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떠오르는 인물은 제국의 셋째 황자다. 하지만 아드리엔은 더블체인 기사와 정면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시작은 싱글체인 기사로 하고 싶어한다. 아드리엔은 카를에게 임무 진행 상황을 묻는다. 기사는 명령대로 모든 곳에 대련 요청을 보냈다고 답한다. 다만 왜 이런 사람들과 연습하려는지 걱정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들 모두 오만했던 왕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일부러 그를 다치게 하려 한다. 하지만 아드리엔은 이미 그 속셈을 알고 있고 상관없다. 그의 유일한 조건은 삼촌이 모든 대련의 심판을 맡는 것이다. 경기 중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간단한 역할이다. 발로르 하르트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 며칠 뒤 첫 훈련 대결이 열린다. 첫 도전자는 사기꾼 왕자의 웅장한 궁전을 보며 넋을 잃는다. 그의 이름은 테일러 테일하임. 평범한 남자 가문의 둘째 아들이다. 수년 전 뚱뚱한 원자는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형과 아버지를 조롱했다. 그날 이후 테일하임 가문은 명예를 잃고 조롱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그는 이 싸움으로 왕자에게 복수하러 왔다. 잠시 후 그는 왕자를 만나 극도의 예의를 갖춰 인사한다. 자신이 싱글체인 견습기사라 소개하지만 비공식 경계치곤 설명이 길다. 아드리엔은 그를 약하다고 조롱하며 눌러버리고 이는 왕자의 오만함을 확신시킨다. 발로르 하르트는 그 청년의 증오를 알아채고 싸우기도 전에 정신 차리라 명령한다. 북부사령관이 앞에 서자 살인기계 같던 그는 순식간에 얌전해진다. 아드리엔조차 삼촌이 자신보다 왕자에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이에 발로르 하르트는 과거의 못된 귀족 꼬마라며 그를 놀린다. 곧 두 전사는 자리를 잡고 대결을 시작한다. 서로를 노려보는 가운데 테일러가 먼저 오라를 방출한다. 자신만만한 미소로 돌진해 공중배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한눈에 아드리엔은 견습기사의 낭비된 동작들을 지적한다. 그는 태연하게 공격을 막아내며 견습기사는 마나하트의 위력에 충격을 받는다. 테일러는 거리를 벌리며 마나하트가 어떻게 마나체인을 막을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의 판단은 거의 맞다. 하지만 그가 쓰는 건 싱글체인뿐이다.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고 왕자에게 약간의 자극만 준다. 흥미롭게도 관중들은 검에서 울려 퍼지는 독특한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이 소리는 삼촌마저 놀라게 한다. 이 현상은 검의 울음이라 불린다. 테일러는 왕자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해 다시 충동적으로 돌진한다. 이번 공격은 더 무겁지만 아드리엔은 침착하게 막아낸다. 본방은 본격적인 검의 충돌로 이어진다. 두 검이 부딪히며 서로 물러선다. 이때 아드리엔은 급격한 피로를 느낀다. 마나링은 마나하트와 정반대다. 방금 한 번의 충돌만으로도 마나가 붕괴해 역류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동시에 상대의 표정은 볼만하다. 아드리엔은 테일러가 가문의 둘째 아들이라는 점을 떠올리며 감정에 휘둘린다고 조롱한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더 깊은 집중에 잠긴다. 아드리엔은 각성 주문을 부른다. 검이 마법이든 신성이든 그것은 자신의 영혼 일부다. 마나하트는 그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무색이던 하트에 첫색이 깃든다. 잠들어 있던 용살자의 의지가 소환된다. 용을 베기 위해 설계된 심장과 검의 기억이 결합한다. 용살자의 스킬 하트가 회전하며 작동하고 아드리엔은 용의 상태로 변한다. 그의 몸은 용의 의지로 보조받는다. 멀리서 보면 무력했던 왕자는 붉은 오라를 뿜는 죽음의 화신처럼 보인다. 테일러는 그 모습에 공포를 느끼고 발로르 하르트는 즉시 결투중지를 외친다. 하지만 왕자는 결의를 품고 상대를 향해 돌진한다. 회상 속에서 왕자는 자신이 상대를 죽이려 들면 막아달라고 삼촌에게 요청했음을 떠올린다. 바로 지금 그 상황이다. 북부사령관은 즉시 개입해 기술을 발동하고 왕자를 제압한다. 아드리엔은 벽으로 날아가지만 발로르 하르트는 간발의 차로 그를 멈춘다. 곧 기사들이 사방에서 달려와 그를 제압하려 한다. 방금 공격이 왕자 암살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재지만 아드리엔은 일어나 스승을 귀찮게 하지 말라며 막아선다. 명령한 건 자신이 맞지만 정말로 이렇게까지 때릴 줄은 몰랐다고 생각한다. 왕자는 결국 쓰러지고 다음에 깨어났을 때 마나하트가 격렬하게 뛰고 있다. 삼촌은 비교 불가한 괴물이다. 그런 공격을 받자 숨겨진 역류가 터지며 그를 쓰러뜨렸다. 다행히 후유증은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시합에서도 이겼다. 왕자는 웃고 있었지만 곧 스승이자 삼촌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다. 그는 왕자가 쓴 검수를 떠올리며 그런 스타일은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왕자는 검의 본질에 몰입해 하나가 되었다고 밝힌다. 삼촌이 신경 쓰는 건 실전도 겪지 않은 왕자가 신에 가까운 사리를 내뿜었다는 점이다. 그 정신은 피해 욕망으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발로르 하르트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왕자는 훈계가 나올 거라 생각했기에 놀란다. 북부사령관은 비웃으며 자신은 어떤 수단이든 승리를 택하는 군인이라 말한다. 잔혹함을 신조로 삼아도 그는 아드리엔의 살기에 문제를 느낀다. 무기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왕자는
자신의 약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반박한다. 외삼촌은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언젠가 내면의 악마에 잠식될지 궁금해한다. 사흘간의 대련이 끝나고 테일러는 패배를 인정한다. 왕자는 며칠간의 협력에 감사를 전한다. 테일러는 복수에 실패했고 왕자는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며 그를 놀린다. 아드리에는 하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라 지시한다. 테이라임 가문을 위한 것이다. 과거에 오만한 왕자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그는 알고 있다. 이 선물로 충분하진 않지만 사과의 뜻이다. 테일러는 왕자의 변한 태도에 당황한다. 아드리에는 그에게 꺼지라 말하며 원래의 쓰레기 왕자가 남긴 뒤처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무례한 왕자의 대련 소식은 빠르게 왕국 전역에 퍼진다. 사람들은 약한 왕자를 꺾을 전사를 원했다. 모두가 첫째 왕자가 크게 당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차례 연습 경기 후에도 아드리엔이 고생했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는다. 대신 돌아온 전사들은 왕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 그들은 첫째 왕자를 친절하고 자비로운 인물로 묘사한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평민들은 왕실에 세뇌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드리에는 오히려 분노한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나 처참히 당했는지 때문일 뿐이다. 아드리에는 이 귀족들을 쓰레기라 여겼지만 삼촌은 그도 다를 바 없다고 조롱한다. 왕자는 참다 못해 최근 상대를 바라보며 대련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중히 협박한다. 이번에는 이 변화가 모든 비난과 소문을 잠재우길 바란다. 하지만 다음날 더 많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뚱뚱한 왕자는 살기 위해 시합 결과를 조작한다. 이 녀석은 계속 패배만 쌓는다. 거부하며 귀족의 신경 끄고 분노와 짜증 전부 훈련에 쏟는다. 왕자의 검은 이전보다 더 사납다. 불타는 만화로 바람을 가르며 베어낸다. 그의 만화 심장은 생기로 불타오르고 그는 칼스에게 남은 스파링 상대를 묻는다. 기사는 오늘 마지막 상대를 만나게 될 거라 설명한다. 첫째 왕자는 이미 수습 기사로는 상대가 안 된다. 하지만 씨는 이 마지막 상대가 검을 완전히 익힌 정식 기사라 확신시킨다. 이 기사는 자기 가문의 기술에 만족하진 못하고 기사단에 들어가 검을 더 단련한 엘리트다. 그 설명은 아드리엔에게 매력적이고 그는 아르윈 크루기안의 도착을 반긴다. 여자는 전투 경기장으로 걸어온다. 일반 기사들은 그녀를 아이언나이트 기사단의 전사로 기억하며 절벽에 핀 꽃, 가시장미, 남자들의 마음을 부수는 여자라 부르지만 그녀는 걸음마다 우아한 미인이다. 첫째 왕자가 그녀의 관심을 끈 사실 자체가 남다른 찬사다. 결연한 아르윈이 싸움을 기대하자 관중들은 분명히 아르윈이 왕자를 굴욕적으로 짓밟을 거라 생각한다. 아이언라이언 기사단은 엘리트로 여겨지는 기사단이다. 그중 견습 기사가 아르윈이며 가입이 이미 확정된 천재다. 문제는 왜 아드리엔이 이런 재능 있는 상대를 받았냐는 것. 과거에 둘 사이에 오해가 있었고 우리 주인공은 쓰레기 왕자가 또 쓸데없는 싸움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녀 하나에게 그때 일을 묻는다. 당황한 그녀는 이 오만한 놈이 아르윈을 희롱했다고 밝힌다. 즉 예전 원한으로 아르윈에게 호되게 당할 상황이다. 아드리엔은 난폭한 왕자의 악행에 질렸다. 우리는 실제로 이 뚱보가 그녀 몸에 손을 얹은 장면을 보고 그녀는 기사를 사요물처럼 쓰려 한다고 조롱했다. 자존심이 상한 왕자는 폭발해 아르윈을 못생겼다고 불렀다. 이야기는 그 정도다. 기사와 악당의 만남답다. 물론 지금 아르윈을 보는 우리 주인공 눈엔 못생겼다는 말은 떠오르지도 않는다.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예를 갖춰 인사한다. 왕자는 살길 찾으려 많이 변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한 표정만 봐도 이번 싸움에서 두들겨 맞을 게 분명하다. 심판이자 삼촌인 발로아드 백작이 등장한다. 그는 아르윈에게 정식 자기소개를 허락하고 그녀도 인사를 건넨다. 발로아드는 젊은 왕자의 검이 매섭다며 조심하라 말한다. 농담은 접고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경기를 시작한다. 결투는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아르윈의 자세에서 결의와 냉기가 느껴진다. 한편 우리 주인공은 정식 기사의 실력을 체험하는 걸 즐긴다. 살기를 띤 여자는 정제된 움직임으로 돌진한다. 첫 충돌은 젊은 왕자가 막아내지만 만화 차이가 너무 커 역류가 일어나 피를 토한다. 아름답고 집중된 아르윈은 더 거세게 공세를 이어간다. 둘은 서로 검을 주고받으며 격돌한다. 우리 주인공은 인형처럼 휘둘리며 전투 주도권은 완전히 아르윈에게 있다. 그녀는 결정타를 노리고 왕자는 드래곤 슬레이어 상태를 발동해 피해 살기를 뿜는다. 이 강렬한 살기에 그녀는 순간 멈추고 아르윈의 검은 왕자에게 튕겨진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원위치로 물러나 왕자의 검술을 살핀다. 우리 주인공도 간신히 버틴다. 바닐링 사용자임에도 아르윈은 다른 이들과 다르다. 동시에 아드리에는 저지먼트라는 스킬을 써 기사 스탯을 불러내고 최강과 최악 스킬, 성격 특성까지 드러낸다. 제한적으로서도 그녀의 레벨을 볼 수 있다는 건 그녀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증거다. 다이어트한 길가메시는 붉은 오라를 풀어내고 기사는 이에 호응한다. 두 전사는 혼란스러운 속도로 돌진하며 진짜 전투의 시작을 알린다. 몇 분 뒤 결투의 절정에서 둘은 지쳐있다. 팽팽한 승부라 발로아드는 개입해 오늘 경기를 중단하고 내일로 미룬다. 왕자는 곧 끝내 참이었다며 허세를 부린다. 아르윈도 같은 말로 그를 조롱한다. 둘 다 오만해 계속 싸우려 하지만 발로아드는 하루 종일 앉아있을 생각 없고
둘 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치유사가 와서 우리 주인공 상처를 치료하지만 아드리에는 아르윈을 노려보느라 바쁘고 그녀도 똑같이 그를 싫어한다.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며 지지 않겠다는 같은 생각을 품는다. 둘째 날도 같은 교착 상태로 끝나고 셋째 날엔 두 전사 모두 포기하지 않는다. 아르윈은 실력이 뛰어나고 왕자가 이만큼 버틴 건 그 역시 실력자라는 증거다. 세 번째 라운드 전 아드리에는 그녀에게 하고 싶던 말을 꺼낸다. 그녀는 사과하려는 건지 묻고 거부한다. 기사로서 자존심이 상했고 제대로 되찾고 싶기 때문이다. 훌륭하지만 왕자는 애초에 사과를 생각한 적 없다. 대신 그는 서로 물러서지 않으니 보상을 걸자고 제안한다. 보상은 단순하다. 패자는 승자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 어떤 소원이든 기간 제한 없이. 기사들은 즉시 왕가의 왕자가 이런 약속을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며 이를 뒤집으려 한다. 아드리에는 그들을 잠재우고 묻는다. 아르윈의 의견을 묻는다. 기사는 왕가 기사로서 그런 조건은 원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동시에 지금은 정식으로 기회를 받은 만큼 기꺼이 내기에 응한다. 아드리에는 그녀의 선택을 마음에 들어하고 3라운드를 맞이한다. 두 전사는 서로 기백을 먼저 꺾으려 혼란스럽게 검을 휘두른다. 여기서 아드리에는 너무 빠르고 대담한 기술을 써서 천재 기사를 멈춰 세운다. 그녀는 하루 만에 이렇게 빨라진 걸 믿지 못하며 마치 진짜 힘을 숨기고 있던 것 같다고 느낀다. 전투는 쉴 새 없이 이어지며 경기장을 가로지른다. 하지만 이번엔 형세가 뒤바뀐다. 아드리엔 왕자가 전장을 지배하며 그녀를 몰아붙이고 얼굴에 상처까지 낸다. 멈추지 않고 왕자는 결정타를 노리고 그녀 앞까지 파고든다. 그의 검격은 그녀의 방어보다 빠르다. 두 무기가 충돌하고 한 자루의 검이 공중으로 튕겨 부서진다. 기사는 한쪽 무릎을 꿇고 관중은 승자를 목격한다. 아르윈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왕자는 아르윈 케란에게 확실한 승리를 선언한다. 보상은 간단하다. 아드리엔 레온베르크 왕자는 그녀를 원한다. 다만 이상한 의미는 아니다. 걱정 마라. 칼은 이미 첫째 왕자의 근위 자리를 얻었다. 일은 왕자의 오만함과 달리 사실 쉬웠다. 그땐 떼쓰는 일도 없었다. 지금의 그를 보며 칼은 폭풍 속에서도 계속하던 왕자의 혹독한 훈련을 떠올린다. 그 집념은 훈련용 인형을 완전히 파괴했고 그 얼굴엔 전투에 대한 광적인 갈증이 있었다. 그때 근위는 이드리온이 위대해질 운명임을 알았다. 현재로 돌아와 칼을 포함한 다른 근위들은 모두 경악한다. 누군가를 소유한다는 건 기사에게 특히 잔혹하다. 아르윈은 그것이 왕자의 진짜 바람인지 묻는다. 주인공은 확인하며 그녀가 아직 수습기사이고 하찮은 왕자에게 졌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지금 그가 원하는 건 아르윈 케란이라는 기사의 완전한 잠재력이다. 이 설명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그녀를 놀라게 한다. 이드리에는 왕실의 임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끝까지 함께할 충성스러운 기사를 원한다고 선언한다. 스캔 능력 덕분에 그는 아르윈의 뛰어난 검수 재능을 예견했고 그래서 그녀를 기사로 두려는 결정은 확고하다. 이제 그녀의 과거를 본다. 어린 시절 아르윈은 기사가 되길 꿈꿨고 또래 중 최고였지만 재능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싸움에서 2배로 노력해 모든 상대를 이겼다. 아는 모든 수습기사를 쓰러뜨린 뒤에도 놀라운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녀를 정식기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정당한 평가를 받는다. 첫째 왕자에게서 인정과 가능성, 미래를 약속받는다. 그녀는 말을 믿지 못해 한 가지 약속을 요구한다. 기사로서 먼저, 여자로서 나중에 대해 달라는 것.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녀는 모든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한다. 존중할 만한 조건이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아드리엔은 이를 받아들인다. 즉시 그 천재 기사는 무릎을 꿇고 아드리엔 네온베르크에게 평생 충성을 맹세한다. 관중은 이 장면에 충격을 받고 첫째 왕자는 공식적으로 그녀를 기사로 소임한다. 그는 왕자의 게임에서 제이미가 브리엔에게 기사자기를 주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서약을 읊는다. 다음 장면에선 아르윈이 혹독하게 훈련한다. 동료들은 그런 악당 왕자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걸 믿지 못한다. 많은 이가 추문을 퍼뜨리며 왕자와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는지 기사로 위장해 첩처럼 쓰는 게 아니냐고 수군댄다. 이런 헛소문은 여전히 더러운 평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인공을 짜증나게 한다. 모두가 그를 쓰레기 취급하고 왕자의 무력함을 보며 근이는 그날의 말을 떠올린다. 결투 마지막 날 아드리에는 왕실 의무로 자신을 지키는 기사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은 칼의 마음 깊이 남았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그 생각을 고수한다. 왕실이 칼을 다른 자리로 보내면 그는 왕자가 아니라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를 안심시키려 아르윈처럼 맹세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진지한 눈빛으로 칼은 그런 맹세를 받아주지 묻는다. 놀랍게도 주인공은 거절한다. 그는 칼을 소유하거나 키우는 데 관심이 없다고 믿는다. 간단한 말이지만 그는 진심이다. 이후 아드리에는 왕가로부터 공식 통지를 받는다. 수습기간이 해제되고 다가올 연애 참가가 허락된다. 놀라운 점은 수습 해제가 예정보다 거의 2달이나 빨랐다는 것. 왕의 초기 분노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결정을 바꿨다. 왕자는 그 생각을 전혀 모르고 수습이 끝난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궁을 떠날 생각이 없었으니 큰 영향도 없다. 한 하녀가 흥미로운 내용을 읽어 그의 시선을 끈다. 새 초대장이 첫째 왕자에게 도착한 것이다. 그녀는 쪽지를 건네고 그는 내용을 읽는다. 행사는 젊은 영주들의 사교 모임으로 예전에 악당 왕자가 자주 드나들던 클럽이다. 하녀는 술과 여자들로 가득한 타락한 장소라 묘사한다. 우리 주인공은 그 길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아드리에는 무의미한 모임을 거절한다. 하지만 그는 쪽지 뒷면을 읽는다. 편지는 엘리 가문의 베르나르도에게서 왔고 자칭 친구다. 그 이름은 기억을 자극한다. 삼촌에게서 아드리에는 엘리 가문이 마나하트 사용을 강하게 지지했고 한 세기 전 몰락했다는 걸 떠올린다. 친구 가문에 대한 호기심으로 왕자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길 바라며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다. 이드리엔 레온베르크의 몸을 차지한 지 4달 만에 젊은 왕자는 체중을 크게 줄였다. 그는 재단사에게 미니멀한 스타일의 맞춤 옷을 맡긴다. 놀라운 건 주인공이 마침내 비만을 벗고 볼링공이 아니라 모델처럼 보이게 됐다는 점이다. 왕자조차 자신의 변화에 놀라고 재단사는 감탄한다. 그는 궁용 2번째 옷도 맡기지만 치수가 또 바뀔 수 있으니 잠시 기다려달라 한다. 다음 장면에서 왕자는 사교 모임으로 향한다. 아드리에는 항상 경호와 마차에 둘러싸인 처지가 역같다는 걸 안다. 그러다 갑자기 한여목의 흉터를 발견한다. 무능력 때문이라 한다. 무언가 실수했고 그 개자식 뚱고 왕자가 벌을 줬다는 것. 아드리에는 사람들을 트라우마에 빠뜨린 옛 왕자를 진심으로 혐오한다. 몇 번 봤으면서도 하녀 이름조차 묻지 않았던 그는 직접 물어 아델리아 바이런이라 알게 된다. 바이런 가문이라는 말에 아드리에는 귀족 명부에 거의 기록되지 않은 가문임을 떠올린다. 과거 도시조차 없던 시절 인간 외에도 여러 종족이 번성했다. 인간은 약하다는 이유로 약탈당하고 살해됐다. 그러나 대전쟁의 끝에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어 대륙 최강 종족으로 떠올랐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들은 5 선출자라 불렸다. 그 5 영웅 중 하나는 그레우온 검을 든 여인이었고 거대한 괴물 무리를 마주하며 전쟁 후 자신과 충성스러운 검이 무엇을 할지 자문했다. 그녀는 전투로 뛰어들어 단 한 번의 배기로 거인왕의 목을 뱄다. 그의 죽음은 착취의 시대를 끝내며 그녀에게 철혈의 검, 마리스, 아그네스 바이런이라는 이름을 안겼다. 그녀는 유일무이했고 괴물들을 욕으로 저주하며 미친 듯이 베어댔다. 매 문장마다 욕을 섞어 에미넴보다 빠르게 쏟아내다. 당시 그레우온조차 그 욕설에 불편함을 느꼈다. 주인공은 그 기억만으로 트라우마를 느끼지만 그녀의 후손이 눈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바이런 가문이 어쩌다 하위로 전락했는지 궁금해한다. 어쨌든 칼은 도착했다고 알린다. 주인공은 마차에서 내리며 나중에 아델리아와 제대로 대화하겠다고 해 하녀와 그니를 혼란스럽게 한다. 밖에서 은발 남자가 사랑하는 옛 친구를 맞이한다. 그는 엘리 가문의 베르나르도이며 왕자와 그의 변화에 깊이 감사한다. 이상하게도 아드리에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 베르나르도의 호기심을 끈다. 주인공은 오늘 밤이 아주 재미있을 거라며 온 게 잘한 선택이라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술 취한 남봉꾼들이 서로 희롱하는 클럽에 있다. 파티는 10,000원이지만 베르나르도는 왕자의 행동에 충격받는다. 늘 술 마시고 추파를 던지던 악당이 이번엔 침묵한다. 이드리엔의 분위기 자체가 예전과 다르다. 실제로 한 술꾼이 아르윈을 이겼다는 소문을 꺼내도 주인공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파티 전체가 그의 화려한 승리를 떠들고 이 음흉한 남자들은 갑옷 속 아르윈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궁금해한다. 그는 차분히 그 남자에게 형제가 있냐고 묻는다. 남자는 동생이 있다고 답해 왕자를 안심시킨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이 개자식을 죽이고 싶어 주먹을 날려버리기 때문이다. 장면은 긴장되며 공포와 충격으로 모두를 얼어붙게 하고 베르나르도조차 굳는다. 아드리에는 이 자식에게 형제가 있어 기뻐한다. 가문을 끊지 않고도 이 자식의 불화를 밟아도 되기 때문이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고 차갑고 위험 있는 왕자는 그의 동생을 새 가문의 후계자로 선언한다. 구타는 계속되고 아드리엔의 피바다는 군중을 공포에 빠뜨린다. 얻어맞는 남자는 왜 자신이 샌드백이 됐는지도 모른다. 이를 교육의 기회로 삼아 왕자는 자신을 악당 취급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그의 셰익스피어 같은 말은 파티를 혼란에 빠뜨린다. 의미를 선명하듯 아드리에는 말보다 주먹이 낫다며 다시 한 대 날린다. 첫 남자를 마이크 타이슨급 연타로 박살낸 뒤 그는 베르나르도를 부르고 그는 즉시 무릎을 꿇는다. 그도 저 꼴은 되고 싶지 않다. 왕자는 오늘을 재미있게 만들겠다는 아까 말을 소름 끼치게 상기시킨다. 베르나르도는 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왕실 기사들을 부르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는 로켓처럼 달려나가고 나머지 파티 인원은 침묵 속에 왕자를 바라본다. 아드리에는 뒤쪽의 여자들에게 나가라고 외치며 특정 남자의 시선을 끈다. 그 남자는 몰래 빠져나가려 하지만 아드리에는 그를 알아본다. 그는 여자와 함께 떠나는 건 허락하지만 아까처럼 불화를 뜯어낼 수 있다면 괜찮다고 말한다. 그 생각만으로 모든 남자는 공포에 굳는다. 솔직히 말해 그런 건 없다. 불알이 부서질 때까지 짓밟히는 것보다 더한 위협은 없다. 아드리에는 아까 무릎 꿇지 않고 조롱하며 자신의 기사까지 모욕한 무례를 지적한다. 왕실을 모욕한 대가로 합당한 죄목과 처벌을 내리기 위해 그는 왕실 근위, 특히 칼의 부대를 불렀고
칼은 그들을 반역자로 규정한다.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그니들은 모두를 끌어들이는데 기뻐한다. 아드리에는 신나게 아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다. 이 사건 후 왕자는 또 한 번 혼란을 일으켰다며 왕 앞에 불려간다. 귀족 자녀 14명이 온갖 이유로 체포됐다. 왕은 아들이 왕실 권위를 동원해 피해자 가문들의 처벌을 내린 것에 분노한다. 하지만 14가문이 연루돼 왕은 심각한 반발을 마주하게 된다. 아드리에는 아버지를 잘 알고 그의 두려움을 정확히 짚으며 이들은 모두 추방자이자 구제불능의 쓰레기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는 체포된 쓰레기들의 형제자매에게 편지를 보내라 권한다. 아들의 말을 들은 왕은 나가라고 명령하고 왕자는 아무 걱정 없이 물러난다. 이제 하녀와의 약속으로 돌아간다. 아델리아를 위로하려 애쓰지만 그녀는 눈물로 무너져 무엇이 그렇게 잘못이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옛 왕자에게 학대당해 망가진 강아지 같다. 그녀의 가문은 정식 귀족 명단에도 없다. 레온베르크 가문의 후손들조차 바이런의 의미를 모른다. 마치 역사의 일부가 지워진 듯하다. 아그네스 바이런의 비할 데 없는 공적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바이런 가문은 그렇게 끝났다. 그럼에도 주인공은 아델리아의 검술에 잠재력이 있음을 분명히 본다. 이 여자는 엄청난 특성을 지닌 숨은 S랭크다. 우선 도살자는 피를 보면 발동되는 특성이다. 워마니악은 전투에 집착하는 성향이다. 동시에 하녀는 연약한 마음과 간병인 특성을 지녀 매우 온순하다. 즉 이 하녀는 비할 데 없는 검술과 전투력을 가졌지만 광기에 빠지면 어느 특성도 그녀를 제어하지 못한다. 어느 순간 주인공은 그녀의 학살을 세상에 풀어놓을지까지 고민한다. 어쨌든 S랭크 재능을 쓰지 않는 건 낭비다. 조의 정신 특성은 주인이 섬기는 대상에게 충성하고 행복함을 느낀다는 뜻이다. 이를 지렛대로 아드리에는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라 요구한다. 이미 하녀인 그녀에겐 혼란스러운 요구지만 아드리에는 더 큰 걸 원한다고 밝힌다. 그는 지금 당장 자신의 기사가 되길 원한다. 수줍고 연약한 그녀는 자신이 하찮다며 그런 중책을 거부하며 무너진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녀 가문의 진실을 알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 대신 그녀는 의문 없이 그에게 충성하고 섬겨야 한다. 전략은 그녀가 광기를 스스로 제어 못하면 그 통제를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다. 처음엔 가문까지 책임질지 의심하지만 왕자의 확인에 그녀는 크게 기뻐한다. 그는 가족을 수도로 불러 언제든 볼 수 있게 하겠다고까지 말한다. 이는 그녀를 충분히 기쁘게 만들어 충성을 맹세하게 한다. 그렇게 아루인처럼 그녀는 서약을 외우고 평생 첫째 왕자에게 봉사하겠다고 선언한다. 아드리에는 이 합의에 만족하고 의문 없이 명령을 따를 하인으로 공식 지정한다. 그는 손을 가볍게 두드려 그녀 얼굴에 기쁨을 띄운다. 하지만 왕자조차 이 선택이 옳았는지 불안해한다. 아드리에는 이 몸을 차지한 뒤 궁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을 떠올린다. 사람들은 그의 모든 행동을 수군대며 조용하고 불안정하다고 말한다. 이전에 망나니 왕자가 상급 귀족 자식들을 불러 두들겨 패고 재미로 감옥에 던졌다는 얘기도 한다. 그리고 모두가 가장 즐기는 최신 스캔들이 있다. 천한 하녀를 개인 기사로 임명했다는 것. 검도 잡아본 적 없는 여자를. 아드리에는 무엇을 해도 이전 주인의 평판 때문에 미움받을 거라 한다. 그가 기사로 선택한 하녀조차 하렘을 만들고 있다는 추악한 소문으로 비틀린다. 무엇보다 그는 모두가 그의 삶과 선택에 당연히 간섭하는 걸 증오한다. 하녀를 기사로 만든 이 결정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폭풍이 될 줄은 몰랐다. 모두가 그의 실패를 기다리는 느낌이다. 그는 아버지인 왕이 또다시 아들 뒷정리를 한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늘 그렇듯 삼촌이 그의 이름을 저주하고 동생이 잘난 척하며 비웃는 장면도 떠올린다. 아드리에는 좌절과 공포에 짓눌려 생각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때 다른 하녀가 급히 들어와 왕비가 도착했다고 알린다. 아드리에는 즉시 심장이 뛰며 신들에게 자비와 잠깐의 휴식을 속으로 빈다. 그는 끝없는 말다툼과 시선에 지쳐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름을 더 붓는다. 그녀는 그가 고쳤다고 믿었지만 다시 옛쓰레기 버릇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꾸짖는다. 이제 제대로 사회에 나가 결혼할 때라고 선언한다. 배우자를 고르면 마침내 정착하고 미친 사람처럼 떠돌지 않을 거라 말한다. 아드리에는 무슨 소린지조차 모르지만 왕비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분노한 어머니처럼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 말은 항상 옳으니 들으라 명령한다. 결혼할 때라 결정했으니 그는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돌아서 떠나며 그를 남겨둔다. 아드리에는 충격에 빠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멍하니 서 있다. 이후 아드리에는 하녀 아델리아를 부른다. 그녀는 분명히 긴장하고 겁에 질려 있다. 왕자 앞에 앉자 그는 몇 가지를 설명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말 만화를 얻게 되냐 묻는다. 아드리에는 차분히 특별한 만화 하트를 받게 될 거라 확인한다. 그는 자신의 만화로 그녀 몸 안에 하트를 형성한다. 이 세계가 전설의 검 여왕을 잊었다는 걸 떠올리며 적어도 그는 잊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모든 걸 기억한다. 그녀가 걸은 길, 손 안에서 살아있는 듯 움직이던 검, 절대적인 우아함으로 지배하던 모습. 그는 그 운명을 아델리아 안에서 깨우고 싶어한다. 이 길이 그녀의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는 검 여왕의 만화 하트가 자부심과 결의로 뛰던 강렬한 리듬까지 기억한다.
마나하트는 마침내 아델리아 안에서 형태를 갖추고 시스템 알림이 각인이 완료되고 안정됐다고 확인한다. 아델리아는 가슴에서 부드러운 황금빛이 빛나는 걸 본다.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그녀는 이게 진짜 마나의 힘이냐고 믿기지 않게 속삭인다. 과정이 끝나자 아드리에는 그녀가 본 것이 마나하트를 만드는 정제 방법이라 설명한다. 그는 가능할 때마다 스스로 연습하라 말한다. 갑자기 아델리아는 불안해진다. 하지만 아드리엔이 무릎을 꿇으며 쓰러지자 걱정이 바뀐다. 마나하트를 만든 부담이 그를 완전히 소진시켰다. 그녀는 달려가지만 그는 도움을 거부하며 조금 피곤할 뿐이라 넘긴다. 아델리아는 망설이다가 왜 자신 같은 천한 하녀를 택했는지 조용히 묻는다. 아드리엔은 더 질문할 인내가 없어 나가라고 말한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왜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자기를 보냐고 묻는다. 아델리아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두려움과 존경을 섞어 평생 절대적인 충성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한다. 그 대답은 아드리엔을 만족시킨다. 그는 자신이 주인임을 절대 잊지 말라 말하고 아델리아는 그 말을 명예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아드리엔이 돌아서자 아델리아는 그 약속을 그가 기대한 방식으로는 기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생각한다. 며칠 뒤 칼이 베르나르도 엘리 관련 보고를 하러 온다. 그는 최근 사건의 증인으로 왕실 근위에게 구금됐다고 설명한다. 공식 명령에 따라 재판 전엔 누구도 만날 수 없다고 한다. 아드리엔은 이 세계에 재판이 존재한다는 게 의아해 자신도 참석해야 하냐 묻는다. 그의 기사는 왕족은 증인석에 서지 않는다고 차분히 답한다. 안도감이 숨을 내쉬듯 찾아오지만 동시에 불안을 쉰다. 그는 이 재판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 대화 중 아드리엔의 시선은 아델리아에게 향한다. 그는 요즘 몸 상태가 어떠냐 묻는다. 그녀는 예상 못한 관심에 얼어붙는다. 아드리엔은 마나가 안정됐는지도 묻는다. 아델리아는 정신을 가다듬고 됐다고 답한다. 그 말을 듣자 아드리엔은 망설임 없이 일어나 앞으로 그녀는 훈련에 함께할 거라 선언한다. 그는 갈아입고 훈련장으로 오라며 청소걸레는 두고 오라고 말한다. 지금부터 그녀는 기사다. 훈련장에서 아드리엔은 느리고 편안하게 몸을 푼다. 루틴에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 그를 막는다. 삼촌 베라르드다. 그는 질문하고 아드리엔은 오늘은 상대할 생각 없다는 듯 날선말로 답한다. 그의 시선은 필드를 힘겹게 달리는 소녀에게 가 있다. 아드리엔은 소문을 들었냐고 묻고 그녀를 기사로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그 말은 즉시 늘 그렇듯 베라르드를 분노하게 한다. 그는 소녀를 무모하게 기사로 몰아넣고 어리석은 생각에 시간을 낭비한다며 비난한다. 아드리엔은 늘 하듯 간선말라며 맞받아친다. 말다툼은 커지고 날선말이 오가다 아델리아가 10번째 바퀴를 마치고 쓰러진다. 베라르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숨이 가쁘고 떨리는 아델리아는 달리기를 못해 죄송하다며 용서를 빈다. 아드리엔은 즉시 잊으라 말한다. 그는 앞으로 나와 그녀 손에 목검을 쥐어주며 오늘은 기본 자세만 가르칠 거라 설명한다. 그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몇 동작을 보여준 뒤 직접 해보라 한다. 다음 순간은 모두를 얼어붙게 한다. 아델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발걸음은 부드럽고 자세는 완벽하며 검은 놀라운 우아함으로 움직임을 따른다. 베라르트와 아드리엔은 멈춘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본다. 그녀는 한 번 본 기술을 완벽히 재현한다. 끝내고 그녀는 제대로 했냐고 조용히 묻는다. 아드리엔의 등골에 서늘함이 흐른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그를 잡는다. 이 속도라면 너무 빨리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 그는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할 때만 통제가 작동하며 그녀가 자신을 넘어서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씁쓸히 생각한다. 그때 베라르드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아델리아를 보는 걸 알아차린다. 아드리엔은 다가가 삼촌을 밀며 그녀에게 더러운 생각을 하지 말라 경고한다. 베라르드는 비웃으며 몇 달 검을 잡은 초보인 이드리엔이 그런 잠재력을 감당 못한다고 조롱한다. 여기서 아드리엔은 선을 긋는다. 그는 깔보는 말을 거부한다. 그의 마나 하트가 살아난다. 거인왕의 깊이를 품은 바로 그 하트가 시드래곤과 수많은 생명의 피를 들이킨 존재들. 그의 영혼 일부가 분노에 응답해 명령에 따라 솟아오른다. 붉은 불꽃이 몸을 감싸며 존재감이 폭발한다. 그는 차가운 권위로 베라르드를 바라보며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델리아는 자신의 것이라 선언한다. 아드리엔은 아델리아를 보거나 생각조차 하지 말라 삼촌에게 경고한다. 그는 자기 것이 아닌 걸 강제로 취하려는 걸 진심으로 증오한다. 그 순간 그는 현실 감각이 흐려지는 걸 깨닫는다. 의식은 차갑고 어두운 이상한 상태로 가라앉고 삶도 죽음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즉시 위험을 이해한다. 이대로면 몸이 검과 융합되고 영혼은 마검 블랙콘에게 삼켜진다. 아드리엔은 그걸 허용할 수 없다. 그는 충동에 맞서 싸우고 내면의 악마를 직면해 마력을 다시 우리에 가둔다. 서서히 그는 아드리엔 왕자로 돌아오고 마침 삼촌의 연설 끝을 듣는다. 삼촌은 평범한 기사 하나가 10,000명의 병사를 살리고 뛰어난 기사 하나가 수백을 지킨다며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아드리엔은 거의 듣지 않는다. 그의 눈에 삼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시체와 전쟁 속에서 군을 이끄는 대전선 지휘관이다. 그럼에도 아드리엔은 훈계에 관심 없다. 그의 무관심은 다시 삼촌을 자극해 소년에게 분노를 퍼붓게 한다. 그때 아델리아가 마침내 나선다. 그녀는 몸과 영혼이 아드리엔의 것이며 삼촌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아드리엔은 그 결의에 자부심을 느끼고 삼촌을 향해 비웃는다.
그는 훈련의 본래 목적은 체중 감량을 돕는 거였다고 차분히 말한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더 가르칠 건 없다고 한다. 그는 삼촌에게 떠나고 일에 간섭말라 한다. 삼촌은 분노를 숨기지 못한 채 떠난다. 그날 이후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궁을 찾아와 멀리서 아델리아와 훈련을 지켜본다. 아드리엔이 개입을 엄격히 금지했기에 삼촌은 지켜보기만 한다. 그 오만한 남자가 침묵 속에서 버티는 모습은 아드리엔에게 묘하게 즐겁다. 곧 아델리아는 다시 검을 들고 자세를 잡고 아드리엔은 눈을 의심한다. 그녀는 이미 검의 르네상스를 익혔다. 그는 진심으로 박수치며 성장을 기뻐하고 처음으로 아델리아도 자부심을 보인다.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 삼촌이 또 끼어들어 마나하트도 가르쳤냐고 따진다. 아드리엔이 확인하자 삼촌의 분노가 폭발한다. 그는 비난하며 여행자들의 잡기술을 가르치고 비밀로 간직하지 않았다며 소리친다. 아드리엔은 날카롭게 돌아서 즉시 떠나라 명령한다. 삼촌은 더 나은 길이 있었고 아델리아의 잠재력은 상상 이상인데 아드리엔이 망쳤다며 저주한다. 아드리엔은 침착하게 경호병에게 삼촌을 내보내라 한다. 삼촌은 천한 경호병의 손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나간다. 긴장이 가신 뒤 아델리아는 배우는 기술이 정말 하찮은 속임수냐고 묻는다. 아드리엔은 단호히 부정한다. 그는 삼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진실은 현대의 사람들이 진짜 마나하트를 완전히 잊었다는 것이다. 그랬다면 망가진 신발처럼 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아드리엔은 조용한 확신으로 그녀가 곧 마나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될 거라 맹세한다. 이후 훈련장에서 삼촌이 돌아와 아드리엔 앞에 목검을 내려놓고 증명하라 요구한다. 삼촌은 단일링만 쓰겠다고 선언하며 아드리엔이 반걸음이라도 물러서게 하면 그의 지식과 힘을 인정하겠다고 한다. 아드리엔은 검을 들고 차분히 대기가 무엇인지 묻는다. 삼촌은 아드리엔이 이기면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답한다. 가문의 비전 기술도 포함된다. 그게 진짜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조건을 받아들인다. 아드리엔은 즉시 돌진해 삼촌의 목을 노린다. 삼촌은 그럴 줄 알았다며 비웃는다. 예상대로 아드리엔은 목을 연속으로 노린다. 모든 일격은 빠르고 날카롭지만 삼촌은 쉽게 피한다. 그는 가볍게 움직이며 공격을 흘리다 마침내 검을 맞고 살짝 밀며 그게 전부냐 묻는다. 그는 아드리엔을 밀쳐내며 벌써 포기했냐 조롱한다. 아드리엔은 이를 악문다. 그는 고집세고 삼촌이 견딜 수 없게 성가시지만 한 가지는 부정 못한다. 삼촌은 끔찍할 정도로 강하고 영리하다. 그는 아드리엔이 만화를 끌어내길 기다린다. 그래야 훨씬 잔혹한 패배를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드리엔은 그 만족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혼잣말을 시작한다. 400년 전에는 수많은 마나하트와 이뢰진인 기사들이 믿기 힘든 업적을 이뤘다. 그러나 이후 쓸만한 기술이 나타나자 모두 마나하트를 잊고 그 기술에 적응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만화체인 기술이 마나하트보다 훨씬 우월한 관리법이라 믿게 됐다. 베라르드는 그의 중얼거림을 듣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묻는다. 아드리엔은 그 믿음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답한다. 그는 마나하트가 약했던 게 아니라 소유자가 약했을 뿐이라 말한다. 그는 분명히 모든 마나하트가 허약하거나 열등한 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벨하르드에게 영웅의 군사시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묻는다. 벨하르드는 그만 떠들라며 훈련장은 노래나 시를 읊는 곳이 아니라 검을 주고받는 곳이라 쏘아붙인다. 아드리엔은 비웃으며 마나하트를 저급 기술이라 부르는 건 어리석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진 시를 읊기 시작한다. 그는 영웅 마셜을 꿈꾸던 20명의 수련생을 상대로 100번의 전투를 이긴 노래를 부른다. 말이 흐르자 영웅 마셜의 시가 형상을 이룬다. 한 줄 한 줄마다 힘이 그를 관통한다. 승리의 힘이 몸으로, 팔로, 마침내 검으로 흘러든다. 서서히 검이 빛나며 시에 응답한다. 시스템 알림은 스파링의 시 효과가 발동됐고 마나가 아드리엔 주위로 흐른다고 보여준다. 그러나 벨라르드는 어떤 짓을 해도 소용없다며 무시한다. 마나하트에 의존하는 한 마나 체인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드리엔은 삼촌에게 돌진하고 벨라르드는 검으로 가볍게 피한다. 링의 마나가 마나하트의 흐름을 밀어내 아드리엔은 조금 뒤로 날아간다. 하지만 사실 이 시를 숙달하기 위해 아드리엔은 100번 넘게 훈련했고 1000번 넘게 링의 만화를 견뎠다. 그 100번의 경기 동안 그는 1000번의 대항 만화 파동을 겪었다. 그는 검을 내려쳐 오염된 S의 힘을 풀어낸다. 이제 그의 검은 완전히 제 모습을 찾았지만 다시 공격하자 베라르드는 또 피한다. 아드리엔은 연속으로 몰아붙이고 처음으로 베라르드의 얼굴에 근심이 스친다. 베라르드는 전력을 모아 아드리엔을 밀어낸다. 그는 모든 만화, 하트가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건 오만이라 한다. 그는 검을 땅에 내리꽂아 폭발을 일으키고 아드리엔을 벽으로 날려보낸다. 베라르드는 지루해졌다며 이미 이겼으니 끝이다 선언한다. 그러나 아드리엔은 동급에선 영웅, 마셜 포인트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안다. 그는 검으로 몸을 일으키며 400년 전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한다. 그는 기사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말한다. 후손에게 남길 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와 검술, 심장의 6박동, 승리의 시가 그대로 전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계는 드래곤과 거인왕의 노래를 잊고 터무니없는 신화로 만들어버렸다. 베라르드는 전혀 듣지 않는다.
그는 아드리엔이 몽상에 빠졌다고 생각하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드리엔은 이 놀이에 지쳐 삼촌을 오만하고 어리석은 기사라 여긴다. 그때 검의 악마 블랙혼의 어둠이 폭풍처럼 그의 눈 위로 솟구친다. 그는 진정한 힘을 모른다면 가르쳐주겠다고 선언한다. 악마의 손이 아드리엔의 몸과 정신을 완전히 잠식한다. 그는 드래곤 슬레인시를 읊기 시작한다. 몸은 거대한 힘에 짓눌린다. 낮은 랭크 탓에 일부 구절은 생략되지만 하나의 강력한 절은 낳는다. 아드리엔은 그 주문을 반복한다. 그 에너지가 베라르드를 강타한다. 아드리엔이 공격하자 베라르드는 이대로면 죽을 수 있음을 깨닫는다. 또 한 번의 폭발이 터지고 아드리엔은 땅으로 내던져진다. 연기가 가라앉자 베라르드는 약속한 단일링이 아니라 완전한 오강링을 쓰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아드리엔은 환호한다. 4개의 링이 모두 활성화돼도 그의 검은 상처 하나 없고 마나아트의 힘으로 링의 마나를 베어낸다. 그는 일어나고 베라르드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다. 베라르드는 링의 마나가 마나아트를 넘을 거라 믿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드리엔은 삼촌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고 단호하게 패배를 선언한다. 이후 드래곤의 노래와 검은 아드리엔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두들긴다. 그는 이를 악물고 시트를 긁으며 그 빌어먹을 게스타 산토름을 저주한다. 이후 아드리엔은 게스타 산토름, 참수된 드래곤의 씨의 힘을 억지로 끌어낸 대가가 이 고통임을 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지만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온전히 이룬 첫 마셜 업적이며 그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는 가슴에서 우러나 씨를 되뇌인다. 시스템은 결투의 신 랭크가 소폭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셋째 왕자와의 결투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아델리아가 기쁨에 빛나며 의식이 돌아왔다고 끼어든다. 그녀는 그가 쓰러진 뒤 왕비가 베라르드에게 격려했으며 그렇게 화난 모습을 처음 봤다고 말한다. 아드리엔은 속으로 조금 통쾌해하며 왕비에게 혼난 게 삼촌에게 딱 맞는 벌이라 생각한다. 아델리아는 아드리엔이 깨어나면 바로 알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전한다. 아드리엔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잠시 깼을 뿐이라 말하고 쉬겠다고 한다. 그는 게스타 산토롬의 과도한 사용으로 손상된 정신을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끔찍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안다. 과거의 현실 기억들이 혼란스럽게 섞이고 결국 현실의 경계가 마음속에서 붕괴된다. 그는 아무 쓸모없는 광인이 되어 다시 검의 기억에 갇힌딘다. 그 구덩이를 떠올리기만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운명이라 몸서리친다. 그러고는 아델리아에게 전설의 검객 조상 아그네스본과 게스타 산토롬의 힘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델리아는 조상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한다. 아드리엔은 시의 진정한 이득을 얻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에게 진짜로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묻는다. 아델리아는 그 질문에 얼어붙어 눈을 크게 뜨고 더듬거리며 망설인다. 마침내 그녀는 불쑥 자신의 심장에서 우러나 그녀는 아드리엔의 검이 되고 싶다고 선언한다. 그 말을 듣자 아드리엔은 완전히 얼어붙어 충격을 받는다. 산토롬의 어떤 게스타는 질주하는 나팔 소리로 시작하고 어떤 것은 차원을 넘는 첫걸음으로 시작한다. 어떤 것은 지금 아델리아가 눈앞에서 맹세하는 것처럼 진심 어린 서약으로 시작한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5가지에 바치겠다고 맹세한다. 시스템은 종속 포인트 제한을 표시한다. 아드리엔은 그 힘과 존재감을 느낀다. 이것이 아델리아의 게스타 산토롬임을 깨닫는다. 어떤 게스타 산토롬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이 경우 지배의 포인트를 만드는 새로운 게스타 산토롬이 형성된다. 종소 포인트는 주인과 하인 사이의 연결이며 이들이에는 경악한다. 검 여왕의 후손이 눈앞에서 이런 종속을 창조해 그가 전혀 예상 못한 기적을 안겨줬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이제 얻게 될 모든 힘을 떠올린다. 아델리아의 종속이 자신을 향하는 한 그녀의 성장은 그의 작업에도 이익이 된다. 그는 그녀의 친절에 감사하고 아델리아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 아드리엔은 아직 그녀가 어떤 도움이나 이점을 줄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은 느낀다. 며칠 뒤 아드리엔은 왕국에서 지루함에 미칠 지경이다. 어머니가 다가와 조금 나아졌냐고 묻는다. 아드리엔은 질문받는 걸 싫어하고 이 몸의 원래 주인이 아끼던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버겁다. 패배감이 묻은 어머니 앞에서도 그는 어색하다. 그녀는 삼촌을 원망하냐 묻고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감싸려 한다. 그러니 아드리엔이 감정이 남아있어도 털어버리라 한다. 아드리엔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그녀는 그래야만 한다고 소리친다. 아드리엔은 대체 뭘 원하는지 혼란스럽다. 그날 자존심과 오만을 날려버린 이후 견디기 힘들어졌다. 그날 그는 삼촌의 마음에 신마를 심었다. 베라르드가 극복 못하면 그 악마는 자라 자랑스러운 마셜의 힘을 잃게 된다. 아드리엔은 그 결과에 관심 없다. 그건 삼촌의 손해다. 어머니는 삼촌이 평생 검과 더 가까이 살아 마음이 거칠고 서툴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베라르드는 아드리엔을 아끼는 듯했고 왕을 직접 설득해 감금을 조기에 풀게 했다. 풀리자마자 아드리엔은 떼를 쓰며 삼촌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제야 아드리엔은 삼촌이 화낼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래도 그는 버릇없는 배은망덕한 꼬마처럼 행동하며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지? 라고 생각한다. 회복 중 니콜로 마르샤델이라는 늙은 학자가 가정교사로 불려온다. 당연히 아드리엔 네온베르거는 응하지 않는다. 늙은 학자와 칼, 아델리아는 왕자가 바닥을 구르며 떼쓰는 걸 본다. 니콜로는 격려의 말을 건네지만 망나니 왕자는 오해한다. 조금 진정되자 아드리엔은 이미 필요한 건 다 안다며 수업이 필요 없다고 고집한다.
그가 그렇게 강하게 느끼자 니콜로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러 주제로 대화하자는 것. 도움이 필요 없음을 증명하면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하루가 끝날 즈음 왕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학술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니콜로는 그 주제에 맞는 책까지 추천한다. 그 책에서 통치자와 신하의 관계는 일종의 계약으로 묘사된다. 군주는 군사 경제력의 일부를 권력의 열쇠에게 제공하고 그 열쇠는 충성으로 군주를 왕자에 올려둔다. 그러한으로 살아온 세월 속에서 아드리에는 관계란 주고받는 것이라 믿게 됐다.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갔다. 늙은 학자는 책상을 정리하며 수업을 마친다. 니콜로가 작별 인사를 하자 왕자는 입이 귀에 걸리게 웃는다. 그렇게 떠들며 즐거웠던 적은 처음이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드리에는 깨닫는다. 그는 원치 않게 완전한 강의를 들은 셈이다. 노인은 꽤 교활했지만 니콜로도 첫째 왕자에게 놀랐다. 소문과는 전혀 달랐다. 훈련도 금지되고 니콜로의 수업도 없어진 그날 왕자의 일정은 비었고 그는 지루했다. 삶의 선택을 후회하며 침대에 늘어지려는 순간 손님, 즉 삼촌 베일발러 하르드가 그를 일으킨다. 아델리아가 그를 맞이한다. 마지막 대련 이후 며칠이 지났다. 베일은 창백해 보인다. 사악한 조카가 심어둔 내면의 악마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오늘 그는 사과만 하러 왔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왕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변명은 하지 않는다. 아드리엔의 부상은 무리한 사용의 결과였지만 왕족을 다치게 한 일로 삼촌은 괴로워했을 것이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베일은 왕자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주겠다고 제안한다. 눈이나 팔을 내놓아야 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결국 아드리엔은 하찮은 신마에 갇힌 재능 있는 이 남자가 안쓰러워 관대해지기로 한다. 첫째 왕자는 요구를 말한다. 잠깐 밖에 나가고 싶다는 것. 강제감금은 끝났으니 자유로워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하루짜리 여행이 아니다. 수도 밖 먼 곳까지 떠돌 계획이며 일정 조율엔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 먼 곳은 안 된다. 베일은 요청을 받아들이고 즉시 준비에 들어간다. 삼촌이 떠난 뒤 방에는 칼과 둘만 남는다. 그는 상사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줄 알았다. 매일 그런 호의를 받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아드리에는 그냥 그 늙은 그 노인이 그렇게 뻣뻣하고 한심하게 굴지 않길 바랐을 뿐이라 그는 감당 가능한 걸 요구했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자 반 분위기가 풀린다. 그때 아델리아가 기다리던 편지를 들고 들어온다. 아루인 크겐 부인의 업데이트 로그였다. 작은 돌파를 이루어 곧 방문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짧고 달콤한 타이밍 좋은 희소식이었다. 5일 뒤 삼촌 베일은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전해왔다. 이틀 후 출발일이 왔다. 첫 목적지는 엘렌이다. 왕자는 들떠 가만히 있질 못한다. 엘렌 백장령은 왕실 최고의 병기 생산지다. 고급 철을 공급하는 철광과 이를 정제하는 대장장이 길드가 있다. 왕실에 납품되는 무기와 방어구의 절반 이상이 엘렌상이다. 최근 이드리엔의 레벨이 크게 올라 자신만의 새검을 찾고 싶었다. 원래는 왕실 무기고에서 고르려 했지만 왕의 명령으로 막혔다. 예전에 뚱보 왕자 행적을 보면 아버지를 탓하긴 어렵다. 그래도 궁 밖에서 제대로 된 무기는 얻을 수 있다. 의외로 앵크는 이 여정을 진지하게 준비했다. 그렇게 약 20일의 여행이 시작된다. 수도에서 3일이면 첫 정거장 엘렌에 도착한다. 이후 2일 더 가면 아이언 라이언 성이다. 지금 아드리에는 사흘 내내 마차에 갇혀 지루해 죽을 지경이다. 맞은편의 아델리아도 재미는 없다. 차라리 마나하트를 점검하는 게 낫겠다. 현재 탱크는 드래곤 슬레잉 시 과사용의 여파로 비어있다. 이제 천천히 다시 채워도 안전하다. 그는 마차의 진동, 차가운 바람, 기사들의 잡담에서 태어난 마나의 조각을 모아 결국 빈 마나하트를 재형성에 채운다. 놀랍게도 새로 만든 마나하트는 이전보다 훨씬 컸다. 이는 더 큰 의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실을 강제로 사용한 영향이다. 그의 신체는 질적으로 변화해 마나하트가 확장되고 저장 능력이 향상됐다.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검 전문가 단계에 도달해 근원과의 연결이 강화되고 일부 권한의 제한이 해제됐다. 세 번째 눈과 세 번째 귀도 크게 강화됐다. 전반적으로 단 한 번의 명상이 그를 다른 단계로 밀어올렸다. 작은 움직임마다 급격한 변화를 느낀다. 그는 또 한 걸음 나아갔다. 긴 사흘의 마차 여정 끝에 마침내 엘렌에 도착한다. 첫째 왕자는 도시 영주의 아들 에드가와 토렌스 엘렌의 극진한 환영과 안내를 받는다. 장거리 이동을 배려해 에드가는 먼저 객실로 안내하겠다고 한다. 엘렌 저택을 둘러보며 아드리에는 왜 이곳이 병기 생산의 중심지라 불리는지 알게 된다. 복도는 각종 무기로 가득하다. 자세히 보면 전시된 검들은 번지르르한 장식품일 뿐 실전에 쓸모없는 쇠덩이다. 첫인상으로 이드리에는 여기서 원하는 거 찾기 어렵겠다고 느낀다. 그래서 영진의 대장장이 길드로 데려가달라 요청한다. 에드가는 흔쾌히 허락한다. 가는 길에 지역 영주는 대장장이들이 거칠고 고집세며 일에 몰두하면 영주가 와도 알아채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에드가는
장인 정신을 존중하라는 긴 서두를 건넨다. 다소 무례해 보일 수 있더라도. 작업실에 들어서자 용광로의 열기가 강렬하다. 공기는 망치질 소리로 가득하고 불꽃은 요란하며 풀무는 슉슉거린다. 대장장이들은 불과 철을 완벽한 조화로 다룬다. 그중 한 가지 유독 선명한 소리가 왕자의 숨을 먹게 한다. 방 한가운데서 검을 단련하는 노인의 모습이 아드리엔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상하게도 망치의 리듬 하나하나가 그로온으로서의 첫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아델리아가 죽은의 뺨에 땀을 닦아주며 그를 향수 어린 몽상에서 깨운다. 다른 대장간은 왕자에게 인사하려 작업을 멈췄지만 노인은 집중을 멈추지 않는다. 에드가는 환영단을 이끄는 이를 대장장이 길드장 섹슨이라 소개한다. 아드리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눈앞에 단련장인을 보고 싶을 뿐이다. 섹슨은 왕실에 잘 보이려 노인에게 멈추고 예를 갖추라 고함친다. 아드리에는 그 개자식을 입부터 잡아 문제를 막아야 했다. 비어있는 작업대와 다른 대장장이들의 불편한 시선을 보니 길드장이 허락도 없이 모두를 끌고 나온 모양이다. 왕자는 존중의 표시로 모두 작업으로 돌아가라 한다. 제자리를 찾자 그는 집중해 그야말로 압도적인 장면을 지켜본다. 그는 상의를 벗은 노인이 달아오른 강철을 두드리는 모습을 멍하니 본다. 그 과정에 완전히 빠져든다. 그는 존재해온 모든 세월 동안 불타는 세계 한가운데 있었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다. 대장간을 나온 뒤 에드가는 그 노인이 지난 반년간 같은 검을 계속 단련하고 녹이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한다. 그가 만든 검은 모두 걸작이라 전해진다. 명장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느 하나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모두 다시 녹였다. 게다가 최근 한 달간 거의 잠도 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바쳤다. 완전히 일에 몰두했다. 나이를 생각하면 걱정스러웠다. 엘렌 도착 며칠 뒤 왕자는 대장간을 이른 아침에 찾고 밤늦게 떠나는 일을 반복했다. 그는 장인이 강도 높은 일과를 이어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첫째 왕자의 도착으로 생긴 긴장과 달리 아무 사건도 없었다. 엘렌 체르는 마지막 날에 이르렀다. 출발 당일 장인은 평소보다 더 몰아붙였다. 왕자는 완성품을 보고 싶었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깊은 아쉬움만 안고 떠나야 했다. 처리할 일은 많았다. 출발 전날 밤 아드리에는 송별 연회를 명했다. 연회가 끝난 뒤 에드가는 이른 아침 달려와 장인의 검이 완성됐다고 외쳤다. 흥분한 왕자는 대장간으로 달려가 장엄한 무기를 든 노인을 보았다. 그는 최신 창조물의 날을 조심히 닫고 있었다. 완전히 예리해지자 장인은 기꺼이 무기를 왕자에게 넘겼다. 칼날을 보며 아드리에는 그 순간을 담는 말을 떠올렸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달궈진 무기, 왕실 진웅과 같은 색으로 식은 검, 태양 같은 검, 왕의 탄생. 이름으로 장인은 다마롱을 제안했다. 장인에게는 황혼, 왕자에게는 새벽이었다. 무기가 주인에게 넘어가자 노인의 기력이 급히 꺼졌다. 쓰러지기 전 왕자는 그를 붙잡았다. 약한 맥박을 느낀 아드리에는 엘렌에서 하룻밤 더 머물기로 했다. 임종에서 노인은 왕자가 자신을 보던 순간을 말했다. 첫날부터 검은 운명처럼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췄다. 태어날 날도 스스로 골랐다. 그로하는 진실을 말하고 비밀을 밝혔다. 노인은 담담히 받아들였다. 대장장이와 한때의 검은 서로를 안다. 마지막으로 장인은 자신이 만든 마지막 검을 잠시 들게 해달라 했다. 자루를 잡고 검이 주인만큼 위대하길 축복했다. 아드리에는 약속했고 노인은 숨을 거뒀다. 해가 뜨자 에드가는 왕자의 천막으로 달려와 새검 다마랑을 자랑했다. 영혼으로 벼린 칼날. 그는 노인의 검은 부적합하다며 마검을 쓰라 했다. 최고급은 아니지만 중급으로는 충분했다. 속셈을 간파한 왕자는 마검을 받고도 다마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엘렌 가문의 왕실 충성을 내세워 에드가를 압박했다. 귀족은 손해를 삼키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화려한 마검으로 장인의 검을 바꾸려다 값진 무기 2자루를 공짜로 잃었다. 더 지체 없이 행렬은 출발했다. 기병은 전속력, 마차와 보병은 일정 속도로 따랐다. 지연을 만회해야 했다. 마차로 가며 왕자는 베일 삼촌과 마주쳤다. 엘렌에 있는 동안 거의 보지 못했다. 이제 해질녘까지 아이언 라이언 유세로 강행군이다. 왕자는 말을 탈 줄 몰랐다. 그는 오랫동안 문자 그대로 검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언 라이언 성으로 가는 길은 험했다. 그는 이동하며 승마를 배웠다. 토하고 말이 날뛰고 쓸데없는 급회전이 이어졌다. 반나절은 아니었지만 하루 만에 도착했다. 철의 라이언, 울 로덴 가문의 위신은 니온부르거의 귀공자를 맞는 환영에 담겨 있었다. 이들은 예상보다 혈기가 강했다. 이유는 분명했다. 자신들의 여신이 하찮은 왕자에게 빼앗겼다고 여겼다. 도발이 재미있겠다 생각한 이드리오는 아르윈에게 걸어갔다. 마주하자 기사는 무릎을 꿇고 군주에게 예를 올렸다.
아이언 라이언들은 곧바로 달려들 뻔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아딜리아 바이런도 그랬다. 지금 적대에 휘말리면 위험했다. 왕자는 그녀를 진정시켜야 했다. 그는 그녀의 복종을 길러온 덕을 봤다. 그는 아르윈에게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가자 했다. 아직 할 말이 많다. 뒤에 사자들도 함께 오라 했다. 도착 후 첫 행선지는 훈련장이었다. 그는 왕국 최강이라 불리는 아이언 라이언의 실전을 보고 싶었다. 아드리에는 누구든 나서라 공개 도전을 걸었다. 하지만 신분이 부담이었다. 그래서 그는 니온베르거의 이름으로 오늘 결투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맹세했다. 달래도 안 되자 그는 사자들을 도발했다. 맞설 자가 없다면 명성은 허풍일 뿐 아닌가? 더는 참지 못한 데난트 가문의 대일이 나섰다. 그는 대표하기엔 부족하다 했지만 맞서겠다고 했다. 왕자는 미끼에 걸린 걸 보고 만족했다. 데일은 목검을 뽑아 돌진했다. 아드리에는 첫 교환을 우레 같은 반격으로 받아쳐 데일의 몸을 내부부터 부셨다. 그의 붉은 훈련장 진흙바닥 위로 그의 머리가 미끄러졌다. 하나 끝. 아직 많다. 왕자는 기사들에게 줄을 서서 자신에게 덤비라 했다. 다음은 신입 데일이 아닌 3년차 폴 로테였다. 예상대로 앳된 기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졌다. 5년차 수습 할리도 된장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주디수도 같았고 왕자는 공평하게 싸워줬다. 자존심 강한 아이언 라이언이 보낸 모두가 처참히 패했다. 이 일방적 구타는 반나절 이어졌다. 아드리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수습들을 정리한 뒤 왕자는 정식 기사단원들과도 붙고 싶어졌다. 더 소란을 위해 그는 아르윈이 귀가길에 함께 간다 선언했다. 가시장미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이 말에 정식 단원 하나가 나섰다. 그는 왕자의 도박 취미를 언급하며 작은 내기를 제안했다. 그가 망신당하기 전 아드리에는 선을 그었다. 아르윈은 상품이 아니라고 했다. 대신 다른 걸 거자 했다. 그는 낡은 연습검을 던지고 진검을 요구했다. 첫째 왕자는 마검을 뽑아 판돈으로 내걸었다. 눈 있는 자라면 그게 보물임은 안다. 불안해진 아르윈은 자신이 상품이 되겠다 했지만 그녀는 검과 비교 불가였다. 미래의 검성 가치는 강철과 다르다. 파레나이트 가문의 더넴이 도전을 받았다. 정식 아이언 라이언 기사인 그는 3중 사슬 직전 사실상 2중 사슬이었다. 그의 검은 장인이 만든 17번째 작품이다. 공정하게 그는 이 검도 1대1에 걸었다. 왕자는 이 싸움을 진지하게 보고 주무기를 들었다. 그의 손엔 며칠 전 완성된 장인의 100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이 있었다. 더넴은 사슬을 끌어올렸다. 그는 왕자의 검도엔 동의하지 않지만 노력은 인정했다. 그에 대한 존중으로 전력을 다하겠다 맹세했다. 아드리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잘못했다 부르는데 익숙지 않다. 그는 그 존중이 자신이 아닌 땀 흘린 이들에게 가야 함을 안다. 왕자는 수습기사 겸 시종 아딜리아에게 곧 벌어질 걸 잘 보라 했다. 이 길은 둘이 함께 걸 길이다. 주군의 기운에 영향받아 아딜리아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파동에 맞췄다. 언제나처럼 그녀는 왕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걸 할 준비가 돼 있었다.